우리가 이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검은 차도르를 두른 여성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는 성난 군중, 그리고 세상을 향해 굳게 문을 닫아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언론과 뉴스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보여준 이 강렬한 장면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굳건한 편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란은 본래부터 서방 세계를 증오하는 광신적인 국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시계바늘을 1970년대 테헤란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 이란의 수도 한복판에 서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여성들은 최신 유행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포드와 쉐보레 같은 화려한 미국산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으며 달리고 번화가의 극장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가 매일같이 상영됩니다. 밤이 되면 네온 사인이 도시를 밝히고 사람들은 서양 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당시 이란의 지배자였던 팔레비 국왕은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자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테헤란을 방문해 샴페인을 터뜨렸고 미국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최첨단 무기들을 오직 이란에게만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당시의 이란은 중동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하고 풍요로운 작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인 1979년, 이 모든 풍경이 거짓말처럼 뒤집힙니다. 미니스커트가 사라진 자리를 검은 천이 무겁게 뒤덮었고 할리우드 영화의 간판이 걸려있던 극장들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국왕은 야반도주하듯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고 거리의 수백만 군중은 어제의 혈맹이었던 미국을 향해 거대한 사탄이라 부르며 피 끓는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인류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극적인 반전 중 하나입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친한 동맹국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수천만 명의 국민이 집단적인 종교 최면에라도 걸린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미국과 이란의 이 적대 관계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이념의 차이, 혹은 문명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서방 세계를 맹목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매우 단순하고 편리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정학과 권력의 역사는 결코 그처럼 얄팍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종교적 구호는 단지 오랫동안 억눌려온 분노에 불을 붙이는 훌륭한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그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 밑바닥에서 펄펄 끓어오르고 있던 진짜 원료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뜻이나 성스러운 경전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 바로 검고 끈적이는 권력의 액체인 석유였습니다. 표면적으로 1979년의 혁명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거룩한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강대국의 개입, 국부의 수탈,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의 깊은 상처가 마침내 차사 터져 나온 지정학적 비극이 돌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땅과 생명줄을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에 대한 서늘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두 국가는 지난 70년 동안 서로를 향한 파괴적인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혹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포위망을 가동해 왔습니다. 반면 이란은 끔찍한 고립 속에서도 백기를 들지 않은 채 중동 전역으로 자신들의 그림자 무장 세력을 퍼뜨리며 끈질기게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충족시켜주며 중동의 안정을 통제하던 이 두 권력은 이제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덫에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덫을 놓았고 이란은 그 덫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덫은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란 사람들이 1979년에 성조기를 불태우며 폭발시켰던 그 거대한 징후의 진짜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정확히 26년 전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워싱턴의 서늘하고 은밀한 정보기관 사무실에서 기획되어 중동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뒤틀어버린 한편의 차가운 비밀작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중동의 공기에는 언제나 매캐하고 비릿한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패권은 석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지하에는 전 세계가 탐내는 거대한 검은 바다가 잠들어 있었지만 그 바다의 주인은 이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거대 석유 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독점하며 천문학적인 부를 쓸어 담는 동안 정작 이란의 노동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진흙탕 속에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흔한 풍경이었지만 이란에는 이 거대한 모순에 정면으로 도전한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하마드 모사데크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광신도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이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된 총리이자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인 인물이었습니다. 모사데크는 매우 상식적이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자원의 이익이 왜 바다 건너 영국의 금고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는 즉각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원을 이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이 당연한 선언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는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격노한 영국은 군함을 동원해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경제를 목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힘이 빠진 영국 단독으로는 모사데크를 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초강대국 미국을 향해 은밀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입을 꺼리던 미국도 냉전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사데크가 소련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중동의 석유 패권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는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1953년 8월, 미국 중앙정보국은 영국 비밀정보부와 손을 잡고 에이젝스라는 암호명의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훗날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밝혀진 이 작전의 실체는 권력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단순히 반군을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공작금을 테헤란에 쏟아부어 폭력배와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을 받은 무리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상점을 부수고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며 인위적인 폭동을 조장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연출된 가짜 공포였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군부가 움직였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모사데크 총리는 결국 반역죄를 뒤집어 쓴 채 체포되었습니다. 이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란의 민주주의는 시들기도 전에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젊은 독재자 팔레비 국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복귀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영미권 석유 회사들은 다시 이란의 유전을 통제하게 되었고 소련의 남한은 저지되었으며 워싱턴은 중동 한복판에 가장 크고 튼튼한 자신들의 요새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지정학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무대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승리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민의를 조작하여 심어놓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깊고 어두운 증오를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지도자가 외세의 공작에 의해 끌려내려가는 참담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민족적 트라우마로 남아 이란 사회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그들이 원했던 석유와 든든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완벽해 보이는 통제의 대가가 고요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53년에 은밀한 쿠데타 이후 미국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권자로 화려하게 복귀한 팔레비 국왕은 미국의 완벽한 꼭두각시이자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전 세계를 휩쓴 냉전의 광풍은 두 나라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석유의 심장부인 중동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소련의 남하를 막고 안전하게 석유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중동 전체를 대신 통제할 강력한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주저없이 이란을 페르시아만의 경찰로 지목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이란을 향해 자신들의 무기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돈만 내면 미국이 가진 최고의 무기들을 제한 없이 사들일 수 있는 백지수표가 팔레비 국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일 쇼크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긁어모은 국왕은 미친 듯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당시 이란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자 공중전의 절대 강자였던 F-14 톰캣 전투기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미국에 가장 가까운 나토 핵심 동맹국들에게조차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 최상급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직 이란에게만 이 최첨단 전투기의 판매를 허락했습니다. 이란은 지구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F-14 전투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란 군대는 중동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대한 전쟁 기계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왕실은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한다며 사막 한가운데서 며칠 동안 수천만 달러짜리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유럽에서 공수해온 고급 요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국왕은 자신의 나라가 이미 서방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근대 국가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윈도 이면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테헤란의 극소수 특권층이 오일머니의 혜택을 독식하는 동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과 도시의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졌고 부패한 관료들은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짰습니다. 자신을 향한 민중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느낀 팔레비 국왕은 안보라는 명목 아래 끔찍한 공포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바크라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훈련과 지원을 받으며 탄생한 이 정보기관은 국왕에게 반대하는 자라면 학생, 노동자, 지식인, 성직자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잡아들였습니다. 고문과 암살,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실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눈에 사바크의 잔혹한 고문실 뒤에는 항상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대준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달러와 최첨단 무기가 팔레비 왕조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압도적인 군사력과 화려한 경제 지표에 취해 이란 사회 내부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거대한 마그마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중동 한복판에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뼈아픈 진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억눌린 피눈물과 분노 위에 세워진 요새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형체 없이 폭발해버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1970년대 후반 팔레비 국왕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막 위에 쌓아 올린 화려한 요새는 겉보기에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 같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전의 지하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진의 전조가
불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부는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집중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지독한 가난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밀경찰 사바크가 자행하는 잔혹한 고문과 탄압,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사람들의 오랜 자존심을 짓밟은 외세의 오만한 개입과 내정 간섭은 사회 전반의 불만을 임계점 너머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8년 억눌렸던 분노가 거리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군중은 경찰과 군대의 무자비한 실탄 사격에도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희생자의 장례식이 또 다른 거대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거칠고도 맹렬한 분노의 연쇄 폭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마저 초월하며 사람들을 거리로 이끈 것은 단순한 빵과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1953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았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모사데크 총리가 미국의 은밀하고 파괴적인 공작으로 무참히 쫓겨났던 그 굴욕적인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란 사람들의 뼛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민족적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테헤란의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단순히 독재자인 팔레비 국왕의 퇴진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화려한 옥좌등 뒤에 숨어서 이란의 피 같은 석유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진정한 제국주의의 상징, 미국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정확하게 겨누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중동 최강의 군대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사들인 최첨단 전투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맨몸으로 덤벼드는 성난 수백만 명의 파도 앞에서는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폭발의 에너지를 하나의 날카로운 창끝으로 모아낸 인물은 15년간의 기나긴 해외 망명 생활 끝에 극적으로 고국에 돌아온 아야톨라 호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슬람 혁명이 순수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광기, 어린 맹신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이란 민중의 마음을 그토록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코란의 구절을 읊는 성직자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대중의 심리와 국제정치의 냉혹한 흐름을 꿰뚫어보는 매우 탁월하고도 기민한 지정학적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혁명의 와중에 미국을 향해 거대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뜩한 표현은 단순히 종교적인 저주나 악담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사람들의 생사려 탈권을 쥐고 흔들던 서구 강대국의 오만한 개입과 혹독한 자원 착취를 가장 극적이고 직관적으로 상징하는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언어였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분열된 이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이자 서구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독립적인 자체무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철저하게 이슬람의 엄격한 율법만이 지배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종교적 과정처럼 보였지만 그 혁명의 깊은 본질은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국가의 온전한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반제국주의 독립전쟁과도 같았습니다. 1979년 2월 마침내 중동에서 영원히 군림할 것 같았던 팔레비 왕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국왕은 도망치듯 비행기를 타고 쓸쓸히 이란을 떠났고 테헤란의 거리는 혁명의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공들여 구축했던 중동 최강의 군사적, 정치적 방파제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세계 지정학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화산이 마침내 무서운 기세로 폭발하며 서방 세계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통제해오던 기존의 중동 질서는 하얗게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자비한 폭군이 쫓겨났으니 이제 이란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혹은 체면을 구긴 미국의 잔혹한 군사적 보복이 곧 이란을 덮칠 것이라고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대한 혁명이 단지 부패한 국왕을 몰아내는 선에서만 멈추었다면 미국과 이란의 지독한 징후와 대립이 오늘날처럼 무려 7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이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의 승리에 도취된 뜨거운 이란의 거리에는 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미국의 현대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될 최악의 사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4일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앞은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담장을 넘어 대사관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들은 무장한 군인도 고도로 훈련된 테러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젊은 이란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젊은이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지정학의 지형을 뒤틀어버린 가장 치명적인 외교적 재앙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66명의 미국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들이 눈이 가려진 채 포박당하는 굴욕적인 장면이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에 꽂힌 이 날카로운 비수는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학생들로 하여금 초강대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대사관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혁명의 눈부신 승리 이면에서 여전히 이란 사람들의 내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깊은 공포와 피해망상에 가까운 불안증에 있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혁명 주도 세력의 머릿속에는 늘 1953년의 끔찍한 기억이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거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낼 때도 미국은 위기에 빠진 국왕을 해외로 잠시 피신시킨 뒤 중앙정보국의 은밀한 공작과 막대한 자금을 통해 하루아침에 판을 뒤집고 국왕을 다시 권좌에 앉혔습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미국은 언제든 자신들의 피 흘려 이룬 혁명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전능하고도 교활한 제국주의적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한폭탄의 뇌관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가 암 투병 중이던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과 치료를 전격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수뇌부와 정치인들은 이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테헤란의 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결코 순수한 의학적 배려나 인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쫓겨난 독재자와 결탁해 반혁명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53년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뼈저린 공포가 대사관 점거라는 통제불능의 방어 기제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었던 학생들은 당초 불과 며칠 정도만 대사관 점거 농성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도망친 국왕의 송환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으는 충격요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느 순간 그들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이란 민중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이 외교적 위기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호메이니의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면서 단기 농성은 기약 없는 인질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무려 444일이라는 길고도 끔찍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미국은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초강대국이 제3세계의 신생혁명 국가에 의해 매일같이 조롱당하고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군사작전을 통한 전격적인 인질 구출 시도마저 모래폭풍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헬리콥터가 충돌하며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미국의 절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444일의 피 말리는 시간은 단순한 외교적 분쟁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역사적인 단절의 의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눈이 가려진 채 끌려다니는
자국 외교관들의 모습을 보며 이란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광신도 집단이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사이에 신랄 같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오직 지독한 복수심과 혐오감만이 남았습니다. 깊은 내상을 입은 제국은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고 피를 흘리게 만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잔혹한 타이밍에 워싱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처받은 미국을 대신해 기꺼이 이란과 피투성이 싸움을 벌여줄 끝없는 야망으로 뭉친 이웃나라의 독재자가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9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질극이 한창이던 어수선한 시기, 이웃나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의 국경을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져있던 이란의 영토를 탐낸 야욕이자 혁명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두려워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444일의 인질극으로 이란을 향해 맹렬한 복수심을 불태우던 미국에게 이 전쟁은 너무나도 반가운 대리전이었습니다. 서방 세계와 친미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사담 후세인의 등 뒤에 섰습니다. 무기와 자금, 귀중한 위성 정보까지 이라크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완벽한 외톨이였습니다. 팔레비 시절 막대한 오일머니로 사들인 미국제 무기들은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고철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는 것뿐이었습니다. 총도 쥐지 못한 소년들이 목에 플라스틱 천국의 열쇠를 걸고 지뢰밭을 향해 맨몸으로 돌격했습니다. 참호전과 독가스가 난무하는 끔찍한 사륙전이 무려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라크가 잔혹한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만 명을 학살해도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 피가 사막을 적신 이 전쟁은 이란인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생존의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란의 수뇌부는 이 피비린내 나는 교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의 지원을 받는 강대국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을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비대칭적인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혁명수비대 산하의 최정예 해외 비밀작전 부대 쿠두스군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통적인 방어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흩어진 소외된 시아파 무장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창설을 시작으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의 민병대들, 훗날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르기까지 자금과 최신 무기를 은밀하게 지원하며 거대한 그림자 군단을 키워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란의 대리전 네트워크가 중동 전역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의 행동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렌즈를 장착해야 합니다. 서방의 시각에서 이란이 통제하는 대리 세력들은 그저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극단적인 테러 집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차갑고도 계산적인 안보 전략에서 보면 이 네트워크는 공격용이 아니라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국경선 밖으로 밀어낸 거대한 확장 방어망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타국의 대리인들을 내세워 적의 힘을 분산시키고 출혈을 유발하는 고도의 억지력인 셈입니다. 적의 폭탄이 테헤란 한복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들의 마당에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벌이는 냉혹한 대리전의 예술. 이것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그림자 제국을 구축함으로써 이란은 막대한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도 중동 전역에 패권적 영향력을 투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고 강력한 전사들이 많다 하더라도 숨통을 조여오는 미국의 초강력 금융 제재와 항모 전단의 압박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이란에게는 무장단체들의 로켓포를 뛰어넘는 훨씬 더 지정학적이고 거대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선을 육지가 아닌 바다로 돌려
전 세계 경제에 피가 흐르는 아슬아슬한 좁은 목줄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중동의 한복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고 푸른 바닷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현대 문명의 심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대한 혈관이자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세계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매일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막대한 양의 액화 천연가스가 오직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해야만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3km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들이 암초를 피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실제 항로는 양방향으로 각각 3km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이 지리적 병목 현상은 이란에게 신이 내린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대형 구축함은 탁 트인 대양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서는 순간 권력의 방정식은 180도 역전됩니다. 좁은 골목길에 갇힌 거대한 코끼리처럼 미 해군의 최첨단 군함들은 이란의 험준한 해안 절벽 곳곳에 숨겨진 지대함 미사일과 촘촘한 해안포의 완벽한 표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규 해군과는 별도로 혁명 수비대 산하에 완전히 다른 개념의 비대칭 해상 전력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에 기관총과 다연장 로켓, 대함 미사일을 싣고 마치 성난 벌떼처럼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이른바 스웜 전술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레이더망을 갖춘 미군의 이지스함이라 할지라도 수백 척의 작은 표적이 자폭을 각오하고 전방위로 쇄도해 오면 방어망이 순식간에 뚫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수로를 향해 값싼 수레와 기뢰를 무더기로 쏟아부어 버리기만 해도 전 세계로 향하는 에너지의 동맥은 그 즉시 끊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의 해양 전략이 품고 있는 매우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역설을 하나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란의 진정한 목표는 미 해군과 전면전을 벌여 태평양 함대를 격침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란 수뇌부 역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끝내 이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공포와 마비 그 자체입니다. 이란은 그저 바다에 기뢰 몇 개를 띄우거나 운항 중인 상선이나 유조선 한두 척을 공격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짧고 국지적인 충돌의 순간 전 세계 해운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되고 선박들은 끔찍한 위험을 피해 호르무즈 진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통제할 수 없이 폭등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거대한 경제 공황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이란을 향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다짐한다 하더라도 자국 민심의 이반과 동맹국들의 경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과 전면전을 결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전 세계를 상대로 들이민 거대한 인질극의 무대인 셈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 전 세계를 함께 진흙탕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매우 노골적이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지력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험준한 지형과 좁은 바닷길이 주는 물리적 공포만으로는 국경을 가볍게 넘나드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흐름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절대적인 권력을 앞세워 이란의 돈줄을 말려버리고 전 세계 은행과의 거래를 끊어버리는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동하자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협만으로는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차원이 다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원자의 세계, 바로 핵분열이라는 가장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란의 핵 개발이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거대한 공포의 이면에는 역사의 얇게는 장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단히 기막힌 모순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불을 붙여준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 미국은 이른바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구호 아래 자신들의 든든한 동맹이었던 팔레비 국왕에게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와 핵 연료를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이란이 중동 최고의 근대화된 강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원자력 기술은 그 화려한 미래를 위한 미국의 관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이 테헤란에 심어주었던 그 빛나는 과학의 씨앗은 미국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방사능의 창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980년대에 끔찍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으며 이란의 수뇌부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자신들의 체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부의 어떤 강대국도 감히 이란을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 절대적인 억지력, 즉 핵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란은 깊은 지하 벙커에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숨겨놓고 은밀하게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에 폭로되자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향한 선제 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유엔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국제금융결제망에서 이란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역사상 가장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동했습니다. 이란의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며 깊은 고통의 돛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란은 서방의 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핵폭탄을 만들어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토에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광신적인 국가일까요? 지정학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이란이 실제로 핵탄두를 완성하여 조립하는 순간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규모 선제 공격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 이란 정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파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란의 영리하고도 냉혹한 전략가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핵무기의 실제 보유가 아니라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는 핵연료 주기를 완벽하게 장악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단 몇 주나 며칠 안에 핵폭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극한으로 단축시켜 놓은 채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완성된 폭탄이라는 관역을 적에게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 자체를 무기로 삼아 서방 세계를 향해 거대한 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쟁의 구덩이 위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기고 피말리는 밀당 끝에 2015년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역사적인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세계는 이란을 토사매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에 전 세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환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고 서류 위를 지나간 단 한 번의 변덕스러운 펜놀림이 이 모든 약속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전 세계가 팽팽한 긴장을 풀고 안도하며 지켜보았던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무가치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전임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뒤집으며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이란을 향해 이른바 최대 압박이라는 이름의 숨막히는 경제 제재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국제 달러 결제망이 철저히 차단되고 생명줄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이란의 경제는 자유낙하하듯 붕괴했습니다. 평범한 이란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턱없이 부족한 의약품 속에서 다시 한번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은 이란 사회 내부에 기적처럼 피어났던 서방 세계와의 화해라는 일말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란의 온건파 정치인들은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었고 1953년의 비밀 쿠데타부터 이어져 온 제국주의 미국의 약속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강경파들의 오래된 핏빛 경고가 다시금 완벽한 정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우라늄 농축의 수준을 위험 수위까지 끌어올리며 거세게 반발했고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대리 세력들을 자극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한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타격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국은 다시 한번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대결의 터널 속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이란과 미국의 70년 악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의 고요한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미국의 무인 드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어둠 속을 달리던 차량 한 대를 정확히 타격해 산산조각 냈고 그 불타는 잔해 속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중동 내 그림자 제국의 정교한 설계자인 거물 가셈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 내부에서 단순한 장군을 넘어 국가를 수호하는 영웅이자 중동 전역의 시아파 무장 세력을 신의 이름으로 지휘하는 살아있는 신화와도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는 이란의 해외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심장과도 같은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란의 정교한 대리전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결국 이란 정권의 통치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거대한 독사의 머리를 자르면 그 몸통과 꼬리는 자연스럽게 말라 죽을 것이라는 매우 직관적이고 오만한 군사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을 간과한 이 일격의 암살 사건은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완벽하게 빗나간 치명적인 역효과를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왔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과연 이란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굴복시켰을까요? 지정학의 냉혹하고도 아이러니한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란 내부는 극심한 경제난과 부패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미국의 미사일이 국가적 자존심인 영웅을 암살하자 이란 국민들의 내부를 향해 끌어오르던 분노는 순식간에 외부의 거대한 적, 미국을 향해 맹렬하게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추모 인파가 검은 옷을 입고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미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핏빛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뜨거운 장례식은 흔들리던 이란의 보수 강경파 정권에게 최고의 정치적 생명줄과 흔들리지 않는 통치의 정당성을 던져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결과는 이란이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최고 지도자와 강경파들은 이 암살 사건을 명분으로 온건파를 완전히 밀어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숨통을 조여오는 미국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그들은 시선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급격하게 돌렸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와
전략적 군사 협력 수준의 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25년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정을 체결하며 강력한 반미 국가들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군사적 압박이 오히려 이란, 러시아, 중국이라는 거대한 유라시아의 새로운 연대를 더욱 견고하게 결속시키는 끔찍한 지정학적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란은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고 양국은 전면전이라는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지만 서로를 향한 적이는 뼛속까지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로의 피를 보고 약속을 찢어발기며 달려온 이 맹렬한 복수의 연쇄고리 속에서 외교와 대화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낡은 유물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끝에 현재의 미국과 이란은 핀을 뽑은 수류탄을 손에 쥐고 비좁은 방 안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과 같습니다. 1953년에 서늘했던 그 여름날, 미국의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테헤란의 거리에 뿌렸던 은밀한 공작금과 가짜 폭동의 씨앗은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거치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증오의 숲으로 자라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얽히고 설킨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정학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도 기막힌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중동에서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란의 민주주의를 가차없이 짓밟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를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타졌던 그 오만한 결정의 결과로 그들은 역사상 가장 맹렬하고 끈질기게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공화국을 스스로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란은 끊임없는 외세의 개입과 제국주의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의 주권과 체제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대리 군단을 중동 전역에 키워냈고 마침내는 핵 프로그램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그 처절하고 극단적인 생존의 몸부림이 역설적으로 이란 자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절망의 묻히로 빠뜨렸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자의 안보와 생존이라는 국가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통제하고 굴복시키려는 그 모든 이기적인 지정학적 선택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 두 나라 모두 결코 뒷걸음질 칠 수 없는 파멸적인 외나무다리 위로 스스로를 처마매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란 민중의 마음에 심어놓은 깊은 역사적 상처와 굴욕감을 끝끝내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란은 그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극도의 피해망상에 갇혀 끊임없이 새로운 분쟁과 안보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자국의 가장 크고 임박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 지독한 안보의 딜레마 속에서 피를 부르는 무력 충돌과 목을 조르는 경제 제재, 끔찍한 암살과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무자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석유의 시대를 서서히 뒤로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도 중동의 검은 황금인 석유가 가지는 절대적인 힘도 사막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석유와 패권을 향한 강대국의 끝없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던 이 70년의 지독한 집착과 핏빛 증오 역시 석유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무는 것과 함께 조용히 증발해버릴까요? 아니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두 나라의 뼛속 깊은 곳까지 촘촘하게 뿌리내린 이 거대한 적대감은 이제 자원과 이념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훌훌 벗어던지고 그 자체로 영원히 살아남아 숨쉬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중동의 지하에서 석유의 마지막 한 방울이 완전히 마르는 그날, 미국과 이란은 마침내 서로를 향해 팽팽하게 겨누었던 총구를 거두고
이 길고 길었던 피해 악몽에서 온전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오래되고 깊은 원한이 끝내 통제력을 잃고 폭발하며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마지막 거대한 전쟁의 뇌관으로 남게 될까요? 아무도 몰랐던 미국과 이란의 70년 집착의 진짜 이유는 결코 빛바랜 역사책 속에 갇혀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불확실한 내일을 위협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파멸의 초침을 돌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지정학적 비극입니다.